네, 이번엔 마켓 인사이드고요. 조금 더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도 듣기에 좀 거북하시죠?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요. 라임 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가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떨어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서 그렇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보면 아는 거니까. 왜 파는지가 더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쯤이라는 것은 사실 시점을 정확히 짚기는 어렵지만, 이 어떤 요인 때문에 매도를 좀 멈추고 다시 매수로 반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듣고 싶거든요. 2월 시장 또 마찬가지지만 해외하고 자꾸 거꾸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만 따로 이렇게 어긋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사실 1월 들어서 거의 2조 가까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처음에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12월부터도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시장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살 거라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만 유독 사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 첫 번째 나왔던 이유는 사실은 애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 마진이 빠지면서 결국 삼성전자도 마진 빠지면서 좀 이익이 둔화되는 이런 국면에 빠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2주가 지난 다음부터 그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식시장을 안 사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IT의 어떤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는 아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결국엔 이 원엔 환율 때문에 이 요인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원엔 환율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흐름을 외국인들이 똑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원엔 환율이 언제 꺾이느냐, 이 시점에 외국인들이 결국에 지금 대기 매수세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 이 매수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실제 유입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에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 자, 제가 기억하기에 2월 15일과 16일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인가요? 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엔화에 대해서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엔화 약세는 더 유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 환율은 계속 봐야 되는 문제고. 자, 그렇다면은 언제쯤, 그러니까 하여튼 환율이 좀 그 안정을 찾아야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국 주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시점은 우리가 정확히 짓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이제 다음 주면 중국도 최대 명절, 춘절, 여러 가지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말에, 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일 또 오전에 중국 지표가 나오죠. 예,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1월달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 무역 수지 예상치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춘절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춘절은 이제 항상 이제 계절적으로 소비 쪽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이니까 계절적인 이제 반등이 있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소비 모멘텀이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냐, 여기에는 이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PMI가 이제 확인이 되고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수요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근데 중국 기업들이 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수요가 살아나는 건 알겠는데 이 춘절이 끝난 다음에 수요가 지속해서 이게 유지될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중국 내수 기업들의 지금 현재 전망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 춘절 모멘텀이라는 것이 저희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이전처럼 춘절이 됐으니까 중국 소비 관련된 주가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이런 구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요즘 이 날짜를 자꾸 헷갈려 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역 RP 매입으로 한 방식으로 4,500억 위안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81조 원인데, 하루에 푼 돈 치고는 역대 최다라고 해요. 물론 14일물이니까 2주 후에는 다시 걷어들이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조금 더 살리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 대규모의 명절 전후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도 지준율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경기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럼 이제 지준율을 낮출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 보면은 사실 지금 부동산이 중국이 다시 또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절대로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통화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뭐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 춘절과 그다음에 이제 양해를 거치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모멘텀 안정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떤 자금을 투입하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식의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줄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분단 국가에 비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늘 잊어버릴만 하면 북한 리스크가 도출됩니다. 이번엔 또 북핵 문제인데요. 북핵 문제와 유로존 리스크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들의 정치 상황도 잘 모르겠고 이탈리아 총선이 이달 말경에 있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이런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등장하니까 코스피는 젠걸음입니다. 1930포인트에서 멈춰 있는데 우리 시장 조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속된 말로 뭐 디커플링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또 보십니까? 일단 뭐 유로존 리스크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로존의 어떤 노이즈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스템 리스크를 안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제 은행이나 국가가 이제 부도날 수 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도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못 이겨서 결국 무제한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걸 살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살려줄 때 약속을 한 게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지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받고 이제 이걸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도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 실업률 26%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가 또 지출을 더 줄인다 그러면은 실업률은 더 올라가게 되죠. 근데 오히려 지금 유로는 또 약세, 지금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레벨이 좀 낮은 수준에서 독일은 또 수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국 국가들의 어떤 국민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충분히 정치적인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라 간의 어떤 또 갈등, 긴축의 폭을 좀 줄여달라는 요구를 충분히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접근하면 되고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정받을 국면에서 나온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유로존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언제 반등할 거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원엔 환율이 변곡점을 맞이해야지 이것이 변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일본이 이 엔화를 약세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로벌하게 통화 시장에서 센티멘트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또 다른 정치적 수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보면은 결국 오늘 이제 ECB에서 사실 이미 프랑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엔화가 저런 식으로 약세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ECB 정책회의에서 어떤 경고가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 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이제 G20 회의에서 또 이 일본의 어떤 환율 조작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어떤 수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엔화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G20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2009년 3월에 G20 회의를 가졌을 때 당시 일본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지금 금융위기가 닥쳐서 이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해서 각국들이 자기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전략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서로 모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환율을 절하하지 말자라고 일본이 가장 나서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은 절하됐고 일본은 엔화는 강세로 갔었죠. 근데 그 결과는 놓고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미 했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다시 와서 니네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엔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 이거를 조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정치적 이벤트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엔화가 좀 변곡점을 만들 것 같고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엔화 때문에 이제 눌려 있었던 우리 국내 수출주에 대한 어떤 시선이 좀 바뀌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위적인 엔화 약세 유도 결국에는 한번 브레이크는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본 재무상이네요. 아수다로 재무상이 한마디 했네요. 독일만 일본 엔저를 비판한다. 독일이랑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가요? 네, 오늘 ECB 정책회의 또 기대됩니다. 뭐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일단 뭐 환율 문제는 계속 또 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이제 반등할 여건이 형성됐다면은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경기 민감주가 정확히 구분 짓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여기에 또 이제 환율 문제 거론되면은 원화 강세의 내수주로 또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내수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데 뭘 사야 됩니까? 이 뭐 요즘 보면 한 건물에 치킨집만 한 5군데 된다 그래요. 닭발연주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 사야 됩니까? 아니면 IT 어느 쪽을 보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수 경기 정체가 상당히 이제 위축되고 있는 국면인 건 맞습니다. 물론 이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수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유통이나 어떤 의료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고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환율적인 어떤 변수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 경기 회복에 대한 또 두려움, 불확실성도 남아있고 그렇다면 좀 더 내수 방어적인 업종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업종이 상당히 저희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업종인데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금융업종의 어떤 바텀라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도 이익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시스템의 어떤 리스크를 봤을 때는 이미 미국 은행주도 상당폭 올라왔고 유럽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당폭 올라왔단 말이죠. 저희 은행들의 어떤 적정한 그 안정성을 고려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싸졌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뭐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어쨌든 강력하게 뭐 고정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권 1년 차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를 늘리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YY 봤을 때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어서 뭐 소재나 산업재 같은 경우도 하반기를 보고는 뭐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전문 용어를 쓰 YOY 이러면 이제 전년 동기 내지는 전년 대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자, 오늘 마켓 인사이드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자,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자, 오늘 라임 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